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만 백성을 통치하는 존재 임금, 그리고 그 임금의 뒤를 이을 세자. 이 둘은 보통 부자지간이지만 단순히 부자지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미묘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아들을 죽여야 했던 비정한 왕 영조,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사도세자. 훗날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추존 왕릉을 마련해준 정조 등 조선왕실 3대에 걸쳐 일어난 비극과 아쉬움이 수원 화성에 남아있어 함께 떠나본다. 육릉은 정조의 아버지이자 훗날 장조로 추존된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함께 모셔진 능이다. 능역은 정조가 직접 감독하여 조성하기였기에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후 오늘날의 동대문구 배봉산 아래에 처음 묘가 조성되었다. 수은묘라 불리었는데 정조가 왕이 된 후에는 격상되어 영우원으로 불렸다. 정조 13년, 영우원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현룡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다. 순조 때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현룡원에 합장하였고 대한제국이 선포된 뒤에는 육릉으로 재차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정조 시기에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얽혀있는 여러 번의 화성 행차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인 동시에 수원 화성을 건축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 능이다. 육릉에는 기존의 왕릉에서는 보기 힘든 원형 연못인 곤신지가 있다. 모두 육릉만의 특징으로 풍수지리적 논리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특이점이라고 한다. 홍살문 앞에 서서 능을 바라보면 정면에 정자각이 위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래 대다수의 왕릉에서는 정자각과 홍살문이 일직선을 이루는데 육릉에서는 약간 비틀려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윤이 날 정도로 반듯한 참도가 보인다. 참도 주변 약 3m 정도까지 넓게 박석이 깔려 있어 광활하다는 느낌을 준다. 어도와 참도는 차이를 두고 약간 높게 조성되어 있다. 너른 공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정자각에서는 알 수 없는 위엄이 풍긴다. 다른 왕릉과 모양이나 형태는 비슷한데 주변의 풍경이 너무 깨끗하고 여유롭기 때문인 듯하다. 서쪽 편에는 수복방이 있고 수복방과 대칭을 이루어 반대쪽에 비각이 자리한다. 지어진 지 200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건물 지붕이나 기둥의 색도 거의 원형 그대로이며 다나 한 멋과 주변의 풍경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모습이다. 비각 안에는 두 기의 표석이 있는데 일기는 조선시대에 세운 표석이고 또 한 기는 대한제국 시대에 사도세자가 황제로 추존된 뒤에 세워진 황제국 표석이다. 봉부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합장릉 형태로 조형되어 있다. 세자의 묘인 원의 형식에 후일 왕릉의 형식이 덧지어진 형태로 원 특유의 조형 방식도 곳곳에 남아있다고 한다. 연꽃이 새겨진 병풍석이 봉분 주위를 에워싸고 있고 난간석은 생략되어 있다. 왕릉 형식을 따라 상계와 하계에 장명 등 석마, 석호, 망주석, 혼유석 등등의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성물들 중 특이한 것은 문석인이다. 본래 왕릉에는 복두라 불리는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조각하는데 육릉의 문석인은 금관 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 역시 사도세자의 묘를 화려하게 장식하려 한 정조의 배려인 듯하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세 때 태어난 늦둥이로 차남이었다.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지만 태어나기 7년 전에 사망하였고 손이 귀한 영조의 외동아들이었다. 영조 역시 사도세자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바로 원자로 정한 뒤 돌이 지났을 무렵 왕세자로 책봉한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기대를 많이 한다. 늦게 태어난 아들인데다 본인이 무수리의 자식이었기에 아들에게는 번듯한 세자로서의 모습과 책임, 지식을 요구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도세자도 영특한 모습을 보여 이 기대에 부응한다.
헌데 영조가 사도세자의 교육을 위해 생모와 떨어뜨려 궁인들에게 맡기면서 조금씩 그 기대가 무너진다. 사도세자는 궁인들에게 배운 칼싸움과 전쟁놀이를 즐겼고 어머니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만다. 이 사실을 안 영조는 사도세자를 크게 꾸짖고 그의 교육을 담당한 최고 상궁 2명에게 벌을 내려 죽게 만든다. 이 일로 사도세자의 가슴 속에는 영조에 대한 작은 불안함과 공포감이 싹트게 된다. 세자의 교육은 계속되었지만 영조는 점점 세자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 한번 밉보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좋게 보이는 법. 영조는 날씨마저 세자가 덕이 없는 탓이라며 꾸중했고 부자 사이는 점점 어색해져만 간다. 세자가 15세 되던 해 대리청정이 시작된다. 영조는 세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대리청정을 계속 맡긴다. 사도세자 역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영조가 무슨 말만 하려 하면 기절을 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영조 38년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세자의 결점과 비행을 영조에게 낱낱이 고해 바친다. 영조는 격노하여 그를 처형하지만 세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롭게 바뀐다. 세자는 세자 나름대로 아버지와 대신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을 앓기까지 하여 혼자 있을 때는 극도로 광폭해지고 쉽게 예민해져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결국 영조는 세자의 반복되는 기행을 참지 못하고 패서인한 뒤 자결을 명한다. 세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자 뒤주에 가둔 채 휘령전 마당에 내놓는다. 세자는 3, 4일 만에 뒤주에 갇혀 굶어 죽고 만다. 조선의 세자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감정적 상황들이 얽혀 있다. 대신들은 당파 싸움의 일환으로 세자를 비난하고 원활하지 않았던 부자 관계는 이 작은 오해와 감정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 부자의 인연은 손자인 정조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자가 끝내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는 육릉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진다. 육릉의 서쪽 언덕 위에 육릉과 꼭 닮은 모습의 잔잔하고 엄숙한 왕릉이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햇살이 되어 비추는 왕릉이 바로 건릉이다. 건릉의 주인은 조선 후기 마지막 중홍기를 이끌었던 정조대왕과 그의 계비 효의 왕후이다. 합장릉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무덤인 육릉과 전체적인 모습이 거의 똑같다. 정조가 죽자 왕위를 이은 순조는 살아생전 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한 정조의 뜻을 존중하여 육릉 동쪽에 능을 조성했다. 그러나 능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았고 결국 효의 왕후가 죽었을 때 지금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합장을 하게 된다. 홍살문을 지나면 참도가 등장한다. 육릉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능역이기에 참도 주변 역시 육릉 특유의 넓은 박석이 깔려있다. 참도를 지나면 정자각이 등장한다. 화려하거나 고풍스러운 멋은 부족하지만 안정감을 주며 엄숙함이 느껴지는 신성한 건물이다.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이 조금씩 비뚤어지게 보인다. 정자각 오른쪽에는 정조의 업적과 건릉 조성 배경을 적어놓은 비석과 비각이 있다. 반대편에는 제물을 준비하는 공간인 수복방이 위치해 있다. 역시 화려한 장식은 최대한 배제한 모습이다. 정자각 뒤편으로는 봉분이 위치해 있다. 합장릉으로 조성되었으며 병풍석은 생략되어 있고 난간석만 둘러져 있다. 봉분 주위로 다양한 성물이 조성되어 있어 웅장한 느낌이 든다. 합장릉이기에 혼유석은 하나만 있고 면마다 동그란 원 안에 매난국 무늬가 새겨져 있다.
허리가 잘록하여 날렵해 보이는 장명등 역시 육능과 마찬가지로 팔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문무서기는 무척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문서기는 육능과 마찬가지로 금관조복을 입고 있다. 문을 숭상하던 당시의 시대 풍조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10살 무렵 할아버지인 영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이는 참혹한 광경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했다. 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소리쳤다고 전해진다. 영조는 물론이고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조차도 정조를 무척 귀여워했기 때문에 이 일로 벌을 받거나 추궁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도세자가 폐서인되었으므로 정조는 죽은 백부 효장세자의 양자가 된다. 죄인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조 사후 왕이 되면서 한 1000마디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였다고 한다.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조가 즉위할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격렬한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영조조차도 이 당파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 사도세자의 죽음도 일정 부분은 이 당파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조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당파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홍구경을 중용하여 당파를 척결하지만 홍구경이 새로운 당파를 만들려 하자 그 역시 축출해버린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정조는 자신이 원하던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실록과 여러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엄청난 천재의 독서광이었다고 한다. 경무로 바쁜 와중에도 독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임금이 직접 중하급 관리를 교육하기도 한다. 본인이 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문인들을 중용하였고 그 일환으로 왕실 박물관이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지어 다양한 신진 문인들을 등용하였다. 이 새로운 세력들은 고스란히 정조의 친위 세력이 되었고 기존의 당파를 허무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문에만 주력하느라 군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여 국왕 직속으로 운영하였다. 문에서는 규장각, 무에서는 장용령, 이 두 곳이 정조의 강력한 왕권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셈이다. 이 두 기둥을 끌어안고 정조가 가장 주력한 사업은 바로 수원 화성 축조였다. 수원을 한양의 뒤를 잇는 새로운 수도로 만들려 한 것이다. 수원에 있는 육릉에 대한 배려도 있어 백성들은 효성이 지극한 왕이라며 정조를 칭송했다. 화성은 정약용의 기술을 바탕으로 정조가 가장 신임했던 체제공이 책임자가 되어 약 2년 7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조선 후기 기술력이 집약된 웅대한 성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정조는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통치를 했다는 점에서 세종대왕과 비슷한 점이 많다. 정조가 중용했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은 모두 서울 출신으로 본래라면 관직에 오르기 힘든 이들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이들에게 규장각을 맡기고 학문 연구에 힘쓰게 한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과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부강하게 했다. 청나라나 유럽의 기술, 학문들 중에서도 실용적인 것들을 받아들여 사용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실학자들이 등장하여 과학, 학문의 발달이 일어났다. 정조는 총 13차례 사도세자의 능을 방문하는 능행길에 올랐다. 임금의 능행차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임금이 한양만이 아닌 여러 지역을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일종의 국가 행사였던 셈이다. 실제로 정조는 능행차 시 앞을 가로막는 백성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끝내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추승을 후대에는 꼭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담은 능행차였다. 능행차에는 왕권 강화에 대한 염원과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정조는 직속군대인 장용령을 수원에 주둔시키고 행차시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 모습을 눈에 담는다.
정조의 능행차는 사도세자를 위로하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담긴 행위였던 것이다.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왕이 세종대왕이라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왕은 정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정조는 우리 역사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주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정조의 삶은 어떠했을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왕권을 강화하기 전까지 끊이지 않았던 암살 위협, 그리고 산적해 있는 왕으로서의 책무들, 눈코 뜰 새 없이 휘몰아치는 경무 앞에서 정조 본인의 삶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 건능의 웅장한 모습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다.